지금부터는 변영인 대표님의 진가를 발휘할 시간이죠. 변 대표님을 알면 공시가 보이고 공시가 보이면 주가가 보인다. 국내 최고 기업 공시 분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남양유업 결국 매각 또 완전히 사라진 오너 리스크입니다. 먼저 기업 소개 간단히 전해드리면 남양유업 64년 설립되어 분유, 시유, 발효유, 치즈 등 유가공 제품 및 카페 믹스, 음료 제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 78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영업 사업 부문으로는 생산하는 제품의 형태에 따라 우유류 사업 부문, 그리고 분유류 사업 부문, 그리고 기타 사업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최근 불가리스 논란으로 사퇴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등기 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경영 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지배 구조 개선은 요원하다는 비판이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17일이었죠. 남양유업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비상대책위원회 지배구조 개선 요청에 따라 현 이사회 내에 대주주 일가인 지송죽, 홍진석 이사 2명은 등기 이사에서 사임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회이사 확대를 이사회에 요청하겠다고 답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대주주 지분 구조까지 새로운 남양으로 출범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경영진의 경영 쇄신을 넘어서 회사를 전격 매각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공시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바로 어제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 결정이 좀 나오기까지가 과연 저는 이제 대표적인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예상을 했었단 말이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남양유업이 최근에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어떤 이 경영쇄신 정책이 좀 다소 좀 요연하다. 그렇죠. 좀 뭔가 이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맛은 없었다라는 게 좀 시장에 좀 지배적인 어떤 내용들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 등기이사에서 사임하고 전문성을 갖춘 이 사회이사를 이제 확대하겠다. 이사회에 요청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회사 측은요, 대주주의 지분 구조까지 새로운 남양으로 출범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저는 경영권을 사실 매각할 거라고는 좀 솔직히 예상은 좀 못했었습니다. 잠깐 좀 내용을 보도록 하죠. 바로 네.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을 통해서 남양유업의 최대 주주 보유 주식을 매매하겠다라는 계약을 좀 체결한 건데요. 당사의 최대 주주 홍원식의 이인은 남양유업 주식회사가 보유 주식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했다. 계약 체결일은 바로 어제였습니다. 2021년도 5월 27일이고요. 양도인은 홍원식, 이운경, 홍승의, 즉 이제 최대 주주가 보유한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자가 이제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다는 겁니다. 매각 주체는 바로 한앤코 19호 유한공사. 자, 우리가 사모펀드로 널리 잘 알고 있는 이 한앤컴퍼니에 이제 매각이 되는 건데요. 계약 내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유업의 보통 주식 37만 8,938조를요, 3,107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입니다. 대금 지급 시기는 선행 조건이 완료된 후에 13영업일이 되는 날 또는 당사자들이 협의하는 날, 단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좀 넘기지 못한다. 일단 이제 사모펀드 측에서 회사 측에 좀 요청하는 어떤 이 선결 이제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선행 조건이 13영업일이니까 우리가 5일을 일주일의 영업일로 봤을 때는 한 15일, 그러니까 한 3주 이내죠. 3주 이내에 선행 조건이 좀 완료가 되면 이 합의 조건에 따라서 3,107억 원에 대해서 양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대표님 여기서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매각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오늘장 또 남양유업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사모펀드에 매각되는 게 왜 호재로 작용되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남양유업의 리스크는 뭐였죠? 오너 리스크였죠. 그렇죠. 우리가 시장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남양유업이라는 회사, 과거에 유제품 시장의 이 점유율 1위, 2위를 뭐 다투고 있다가 현재는 메일유업의 그 우유 부분은 좀 밀려났죠. 네, 1위 자리를 줬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요구르트 유제품 부분에서는 이 1위에 좀 점유율을 보유했던 회사가 바로 남양유업인데, 그런데 또 과거에 이 네. 대리점 갑질 논란이 있었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으면서 맞아요. 최근에 코로나19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제 불가리스 파문까지 좀 이어지면서 이 신뢰성에 큰 타격을 좀 맞습니다. 초래하게 된 건데,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주주환원 정책 이후에 뭐 무상증자를 한다든지 주주들을 좀 달랠 수 있는 어떤 무언가의 액션이 좀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매각이라는 다소 좀 파격적인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니까 시장에서는 바로 답을 했죠. 그렇죠. 바로 오늘 가격 제한법까지 좀 상승을 한 건데요. 잠깐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양유업 지금 57만 원. 지금 뭐 일봉상의 지금 신고가 부분을 좀 갱신을 좀 했는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죠. 일봉상 기준의 이제 신고가 영역이 단숨에 좀 돌입되는 뭐 가장 큰 모멘텀이 좀 나온 거예요. 지금 왜냐면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다. 기존의 이 남양유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오너 일가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컸어요. 그런데 이 프레임을 거치고 나서 보니까 회사 자체의 사업성만 남는데 왜 한엔컴퍼니에 매각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되느냐. 과거에 한엔컴퍼니가 웅진그룹으로부터 웅진식품을 좀 인수한 바가 또 있거든요. 사례가 있었군요. 그렇죠. 당시에 웅진식품을 인수해서 구조조정을 정말 깔끔하게 잘 해가지고 결국 대만 회사에 매각을 했는데 무려 거의 2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좀 남기면서 성공적인 어떤 평을 좀 갖추게 된 건데 지금 한엔컴퍼니 자체가 지금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지배 구조 개선과 효율화를 위해서 남양유업의 기업 가치를 제고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 결정과 감독 기능을 하는 이사회의 업무 집행임원을 분리하는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진과 회사의 경영활동을 좀 감시하는 그런 기구를 별도로 도입해서 회사의 어떤 투명한 경영체계를 좀 확립하겠다. 즉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라는 지금 결정을 좀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 또 자세한 차트 보면서 정확한 모멘텀 그리고 타점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최근에 뭐 일봉상의 저점의 영역대 뭐 크게 이 회사의 어떤 이슈는 크게 없었어요.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좀 하회했던 구간인데 자, 일봉상의 저점으로 보여줬던 구간은 한 29만 5천 원이에요. 29만 5천 원인데 과거에 우리가 주봉 차트 잠깐 볼게요. 네. 월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월봉 차트를 보면 남양유업이 과거에 과거 상단의 어떤 주가 상승률, 시장 점유율로서 유제품 시장을 선도했던 과거 201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17만 5천 원에 상당했던 주가가 지속적인 어떤 이슈로 인해서 거의 월봉상에도 어떤 저가의 영역대까지 좀 내려왔던 거죠. 2001년도 초기니까 이게 뭐 거의 상장 기준으로는 이 회사 상장이 78년도에 이제 상장을 했지만 지금 최근에 한 10년 기준에서는 뭐 거의 뭐 저점의 영역대로 좀 보여지죠.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저점의 영역대에서 좀 머물고 있는데 시장의 회복까지는 어떤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일단 큰 오너 리스크라는 이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면서 지금 오늘 가격 제한법까지 나왔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29만 5천 원은 이 회사의 일봉상 저점의 영역대인데 최근에 가격 상승의 이 원인 바로 이 구간이죠. 이 원인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에 남양유업이 만드는 불가리스가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허위 사실이 그쵸. 발표되면서 갑자기 상승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사의 어떤 이 주체 뭐 영업정지 이슈도 있고요. 지금 뭐 신뢰감을 뭐 거의 회복하기 전. 그러니까 지금 일봉상의 저점의 영역대까지 주가 좀 내려와 있는데 오늘까지 상승했던 이 원인적인 부분은 경영쇄신 정책과 더불어서 기업 매각이라는 이 초강수를 좀 두게 되면서 시장의 오너리스크 불확실성은 좀 제거됐다. 그런데 그럼 지금 매수 관점이냐? 불확실성은 좀 제거가 됐는데 기존의 보유자 입장에서 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다소 좀 무겁지 않겠는가라고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 있죠. 사업 모멘텀에 훼손이 없어야 되는데 사업 모멘텀에 훼손이 오죠. 바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게 확정이 만약에 된다면 올해 6월 24일 아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이 매출, 실적에 대한 어떤 타격은 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지금 주인이 바뀌는 남양유업이 향후에 이 오너리스트를 좀 극복하고 시장의 좀 신뢰성을 좀 강화하거나 브랜드의 어떤 파워를 강화하는 공격적인 어떤 마케팅이 좀 펼쳐진다면 남양유업은 그래도 현재보다는 기대감이 좀 더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다. 즉 상승의 여력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보유 관점에서는 지금 48만 9천 원, 49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소 지금 신규 관점에서는 선반영된 기대감만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신규 관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일단 한행컴퍼니 인수 기대감 모멘텀 짚어주셨고요. 또 매각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오너 리스크 해소, 그리고 또 시장 신뢰성 회복하는 마케팅만 있다면 상승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 같은 분들께서는 49만 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보유하는 게 맞다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또 신규 진입 분들께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차후 지켜보자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일단은 네. 저 앵커님 우리가 이거 한 번 더 보죠. 네, 한 번 더 볼까요? 그럼? 지금 사실은 이 단기 관점에서는 제가 57만 원이 이 구간이 사실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신규적 관점에서 저는 사실은 이 공략, 즉 시세가 막 뛰어가기 시작한 부분에 고점 형성에서 우리가 굳이 매수할 이유는 없다라는 제가 이 투자의 소신 때문에 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도래 가능한 구간으로 우리가 좀 잡아드릴게요. 만약에 도래가 가능한 구간에 자 주가가 여기입니다. 저는 39만 원에서 43만 원에 위치한다면 39만 원에서 43만 원에 주가가 좀 도래가 된다면 이 구간은 한 5% 비율의 포트 비중으로 좀 담아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까지의 어떤 이 반영이 여부인데, 만약에 6월 달에 확정되는 부분이 영업정지가 시작된다면 반기까지는 좀 괜찮지만 3분기 실적엔 영향이 좀 있을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이 조정 내지는 하락을 좀 예상했을 때 39만 원에서 43만 원의 42만 원의 구간, 39만 원에서 42만 원 구간은 포트 비중 5%까지 좀 괜찮고요. 만약에 조금 더 충격 여파가 있어서 하회한다면 33만 원까지는 포트 비중 10%의 추가 분할 매수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일단 이 영업정지 2개월에 대한 결과부터 기다려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 영업정지 결과가 좀 나오는, 왜냐면은 영업정지 2개월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실적 요인에 따른 어떤 영업 개선 효과는 미비하죠. 왜냐면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3분기 보고서인 11월 15일까지 이런 실적 요인에 따른 어떤 악재가 좀 발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이 저는 올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 구간이 39만에서 42만 원 구간에 좀 돌입한다면 5%의 포트 비중 좀 가져가도 괜찮고, 만약에 그 여파가 좀 더 강하다면 33만 원까지는 우리가 포트 비중 10%의 추가 분할 매수도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2021년도보다는 2022년도에 실적 회복세가 좀 있을 것이고요. 오너 리스크 극복에 따른 어떤 기대감과 실적 반영이 조금 다소 현재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네,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도래한다면 39만 원 선에서 42만 원 매수 유효 구간으로 포트 비중은 5% 미만 가져가시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더욱더 여파가 크다면, 생각보다 강하다면 33만 원까지 내려왔을 경우에는 10% 추가 분할 매수해가는 전략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바로 주식병합 나선 앤디포스 주가 향방은입니다. 앤디포스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휴대폰 등 이 모바일 기기용 양면 테이프 및 윈도우 필름 개발, 제조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TSP용 양면 테이프 사업과 유리에 부착해 선택적 광선 투과로 이 에너지 효율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윈도우 필름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양면 테이프 및 필름 사업 부문 매출액은 69.7%, 바이오 사업 부문은 29.7%의 매출 포지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앤디포스의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액은 890억 원, 영업이익은 77억 원, 당기순이익은 100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는 전년 대비 매출액 5.8% 증가, 영업이익은 10.7% 감소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 기준 매출액은 624억 원, 영업이익 111억 원, 순이익은 16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9.7%, 2.5%, 789.2%까지 증가한 바 있었습니다. 최근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은 177억 원, 영업손실은 10억 원, 분기순이익은 5억 원을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2%, 영업손실은 171.4% 감소해 분기순이익을 전환하며 흑자 전환한 바 있었습니다. 사업 부문 중 바이오 사업 부문의 매출 소폭 감소와 영업 손실을 기록한 건데요. 또한 지난 4월에는 발행 주식수의 7.8%에 해당되는 전환 청구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433만 주가 4월 20일에 상장된 바 있습니다. 앤디포스 대표님, 오늘은 또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예, 일단 바로 주식 병합 결정을 했는데요. 이 회사 최근 실적 요인부터 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네.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연결 실적에서는 매출액이 한 5.8%가 좀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좀 10.7% 좀 감소했어요. 당시 이 앤디퍼스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시세를 좀 부출했고 관련된 바이오 사업 부분에 매출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상됐던 어떤 실적 부분이 다른 진단키트의 이 실적 호조와는 좀 이 반대죠. 영업손실이 한 10.7%,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폭이 좀 다소 감소한 건데 영업손실은 아니죠. 영업이익의 폭이 한 10%대 좀 감소를 했는데 개별 기준에서는 지금 영업이익이 111억을 좀 기록하면서 무려 이 상승폭이 798.2%가 증가한. 그러네요. 자, 우리가 연결과 개별의 차이 제가 말씀드렸죠. 연결은 종속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 모든 재무제표, 그 다음에 거래 유형에 대한 회계를 모두 합산한 재무제표를 의미하고요. 개별 재무제표라는 거는 앤디포스만의 매출, 그 다음에 이 재무적 요건을 의미합니다. 개별 기준에서는 매출 624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111억, 그 다음에 순이익 162억을 냈는데 아까 연결 기준에서는 10.5%가 좀 감소됐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매출이 개별 기준은 9.7%가 증가했고 2.5%의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당기순이익 789.2%가 좀 증가되면서 탄탄한 좀 실적을 반영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좀 이런 이 사실이 좀 반영됐는데 1분기 실적은 매출 177억, 영업손실 10억, 그리고 분기순이익 5억인데 영업손실이 171.4% 감소했죠. 이게 뭐냐면은 이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기대감이 2021년도에도 좀 부각될 것이다 라는 모멘텀이 앤디포스의 주 모멘텀인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1분기에 코로나가 좀 재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판매 실적이 좀 미미했다는 네, 거죠. 그쵸. 그런데 최근에 이 회사 올해 초에 좀 많은 이슈가 있었죠. 자가 진단 키트를 지난 4월에는 이 자회사가 보유 중인 네오티엑스라는 이 회사를 통해서 비소 세포 폐암을 임상 2상에 대한 IND 신청 승인을 받았어요. 요 모멘텀을 좀 부각을 해서 주가가 소폭 좀 반등을 했는데 그리고 올해 5월 달에는요, 미국에 이 코비드19 이지 키트라고 해서 이 자가, 우리가 최근에 휴마시스를 좀 다루면서 집에서도 우리가 손쉽게 자가, 이 코로나19의 유무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의 어떤 유럽 인증을 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품 FDA도 지금 승인을 좀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 항원 진단 키트에 대해서 내수용 허가를 신청했다라는 좀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성장하는 모습을 그래도 그렇죠. 계속 꾸준히 보여줬네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옥석 가리기 측면, 진단 키트 관련주의 옥석 가리기라는 측면에서 시젠과 그 다음에 엑세스바이오 같이 숫자가 명확해지는 그런 판매 호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기대감만 좀 반영이 됐는데 잠깐 좀 차트를 볼게요. 과거에 이 회사 3,400원대 일봉 저점 영역대에 있던 동주식이 만원대까지 수직 상승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단키트의 판매가 사실상 그렇게 호조를 보인 적은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상승했던 이 모멘텀, 요거는 뭐냐면 이 자회사를 통한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임상 2상 돌입 소식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자가 진단키트의 유럽 인증, 그 다음에 국내 시판 허가를 좀 진행하겠다라는 좀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그런데 좀 다소 앵커님 난해하죠. 이 4월달 부분인데 바로 4월달 아까 뭐가 있었죠? 4월달에는 대규모 전환 청구가 있었죠. 네. 발행 주식의 7.8%에 해당되는 433만 주의 전환 청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이 여기서 처분이 된 것으로 좀 확인되는 거예요. 5월달까지 보여지는 이 구간이죠. 자, 이 구간인데 사실은 전환 청구의 어떤 시세 차익이 모두 시장에 유통된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일봉상의 어떤 저점의 영역대까지 지금 1차 추세선까지 좀 내려와 있는 형국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회사는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인 바로 주식 병합 결정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어젠데요. 잠깐 공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잠깐 보면은 아이고 이게 안 나오네.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주식 병합을 결정했는데 기존의 회사의 액면가는 200원입니다. 200원인데 병합 후 지금 500원. 지금 현재 발행 주식의 총수는요. 6천만 주로 좀 보여지는데
병합한 이후에 2,400만 주로 주식이 감소되는 겁니다. 주주총회에서 이 주식 병합에 대한 어떤 이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승인이 확정되면 일정에 따라서 병합 일정이 좀 진행이 되는데 효력발 승인을 2021년도 6월 29일에 보유자가에 한해서 병합 대상 주식이 되는 거고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된 이후에 다시 주식이 좀 거래가 재개될 건데 상장 예정일은 바로 7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예정사항이라는 거 주주총회에서 액면 병합에 대한 어떤 이 승인이 모두 주주의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좀 진행이 될 텐데 회사는 병합 목적에 대해서 적정 유통 주식수를 좀 유지하고 주가를 좀 안정화하기 위함이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데 앵커님 6천만 주가 2,400만 주가 되면은 좀 주가가 좀 안정이 될까요? 좀 어떻게 보여지죠?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 그냥 뭐 줄이니 관점에서 어떨까요? 6천만 주의 이 회사 주식이 갑자기 2,400만 주로 주식이 줄어들면 좀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행 주식이 너무 많다는 거는 주가의 상승 요인을 좀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있어요. 그렇죠. 주식의 적정한 가치. 주가 안에서 주식이 계속해서 사고팔고가 일어나면서 가격의 건전성을 좀 갖고 유동 물량의 건전성을 좀 가져가면서 회사의 실적과 대비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주식수가 너무 많다 보면은 이 가격대에 대한 어떤 물량, 이 매입가 자체의 어떤 이 혼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좀 그런 흐름이 있는데 가치가 좀 희석된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희석이라는 건 아니죠. 왜냐면 지금 200원에서 500원을 병합은 됐지만 주가도 그 병합되는 이 주식수만큼 주가가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500원이 되면 5주가 한 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1,000원일 경우에 병합 후 주식은 5,000원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주가의 가치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주식이 적정한 어떤 유통 주식을 좀 가져간다는 거는 조금 희석 요인보다는 좀 어떤 긍정의 요인은 맞다. 그런데 지금 이런 앤디퍼스가 지금 오늘 총수를 좀 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기준에서 2,840억인데 유동 주식 수만 단순하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이 최대 주주 지분율을 제외한 또는 보유해서 주식을 좀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좀 유통되는 주식수가 몇 프로냐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시 이제 보도록 하면 분기 보고서에 한번 주식 창을 한번 보죠. 최근에 좀 보면은 자 주주 관련된 사항들 보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22%다. 그러면 한 78%의 지분은 유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지배 구조를 좀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앤디퍼스의 어떤 주식 병합은 주가의 어떤 안정화 조치보다는 전환 청구, 대규모 전환 청구 이후에 다소 많이 발행된 이 주식수를 좀 줄여놓고 적정성을 좀 가져가기 위한 의도로 좀 보여진다라고 좀 정리가 됩니다. 대표님, 그리고 또 아까 짚어주신 대로 임상 이상에 또 돌입이 됐고 뭐 유럽 인증, 미국 인증,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인증받은 게 여러 가지 또 호재가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수요로 또 이어진다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도 바로 이어서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앤디퍼스는요, 이 항암제, 자회사를 통한 이 항암제 모멘텀보다 지금 다소 강하게 형성돼 보이는 바로 코로나19 진단키트. 이 부분들이 좀 더 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어떤 흐름, 호조 부분에서 이 실적적인 어떤 이 결과물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주가가 좀 주춤하다. 그렇다면 언제 이 주식을 좀 우리가 추세 전환의 시그널을 좀 볼 수 있을까? 최근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전환사채의 어떤 단기 부양을 위해서 주가가 조금 다소 상승했다라고 보는 견해들 좀 있는데 사업적인 어떤 성적표가 1분기 현재는 뭐 그렇게 크게 상승한 성적표는 좀 아니기 아니었죠. 때문에 자가 진단 키트의 실제 유통 확정된 이후에 수주로 이어진 매출이 가장 중요한 좀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그 확정이 또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도 너무 좋고 아니면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분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인 건가요? 뭐 일단은 지금 사실은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조정기가 좀 있었죠. 올해 최근에 한 2달 전,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4월 말에서 한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시세가 다시 좀 분출되는 그런 형국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백신, 코로나19 관련주가 순환 매장세였지 않습니까? 진단 키트가 다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이 좀 더 이슈가 되면서 백신과 진단 키트는 뭐 같이 움직여지는 어떤 흐름이 좀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결국엔 실적이다. 실적을 수반하는 진단 키트 관련 주이냐
이 부분에는 어떤 옥석가리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엔디포스는 그런 관점에서는 아직 실적적인 어떤 확인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 지금 그럼 정확한 또 타점도 한번 짚어볼까요, 대표님? 예, 지금 일봉상의 이 회사, 일봉상의 저점의 영역대는 3,400원입니다. 3,400원이 일봉상의 저점의 영역대고요. 최근에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 회사의 1차 지지선은 4,500원인데 바로 이 구간입니다. 자, 2차의 지지선은 5,700원. 5,700원을 무너진 형국이에요. 최근에 이 구간이죠. 전환 청구 물량이 행사된 이후의 가격 조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봉상의 어떤 저점의 어떤 영역대까지 좀 하락해 있는데 그럼 언제가 매수 타점이냐? 전 이 구간입니다. 일봉상의 지금 저점 영역대까지 상회하려고 하는데 4,500원을 지금 이탈한다면 4,500원에서 이 구간이죠.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잡아보면 4,000원에서 4,500원 구간에 돌입된다면 1차 매수는 좀 유효한 구간이다. 포트 비중은 5% 미만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적극적인 매수가 좀 사실 좀 망설여지는 케이스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실적적인 어떤 부분이 반영되어야 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자회사를 통한 임상 이상의 결론이 좀 도출된다면 충분히 추세가 좀 전환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19의 진단키트 관련된 테마, 이 프레임이 좀 강하기 때문에 같은 테마의 어떤 조정을 받는 영향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추세 전환돼서 움직여서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엔디포스의 경우는 실적이 좀 중요하다라는 포인트 알려드리면서 5% 포트 비중으로 분할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임상 이상이 돌입해서 또 처세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제 유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구간 타점 4,000원에서 4,500원 1차 매수 유효 구간으로 포트 비중 5% 미만으로 가져가시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제 유통 확정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적극 매수보다는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마지막 기업 살펴볼 텐데요. 수상한 공시 마지막으로 다뤄볼 기업은 바로 총수 리스크의 고개 숙인 아시아나 거래 정지 어쩌나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88년 설립되어 99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항공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요 종속 회사로는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에어포트, 금호 리조트, 금호 T&I 등이 있습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 등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 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구속 기소돼 아시아나 항공과 금호건설 등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되었는데요. 지난 12일이었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오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아시아나 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 내부 거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6일 아시아나 항공과 금호건설의 매매 거래 정지했다고 공시를 한 바 있는데요. 거래소는 두 회사에 대해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아시아나 IDT에서도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해 조회 공시 요구를 했지만 주식 거래를 정지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주권 거래가 정지된 법인은 아시아나 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이고 금호건설은 조회 공시를 부인하며 주권 거래가 해제된 바가 있었는데요. 대표님, 보다 네네. 자세한 공시를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아시아나 항공 때문에 이 관계됐던 관계사들까지 같이 주권 거래가 좀 정지가 되면서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이게 너무 황당하고 좀 이거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 그쵸. 좀 이게 답답할 텐데요.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어떤 이 상장 규정과 요건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 자기 자본의 5%에 초과되는 이 회사의 횡령 배임이 사실 있으면 주권 거래가 좀 정지가 되고요. 만약에 회사 임원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3%가 초과되거나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주권 거래를 좀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공시를 좀 보도록 하죠. 회사는 조회 공시 풍문 요도가 5월 26일에 이미 있었어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전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좀 물어본 거고 5월 27일 6시까지 답변해라 라고 했는데 회사는 좀 답변을 했죠. 5월 27일 회사는 답변을 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 전 임원의 배임 등 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사로부터 공소장이 좀 제출된 겁니다. 뭐냐면 대상자는 박땡땡 전 대표이사, 김땡땡 전 재무담당 상무입니다. 혐의 발생 금액은요, 아시아나항공에는 6,917억, 자기 자본의 63.5%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횡령 또는 좀 배임을 했다.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죠. 상기, 횡령 등 금액에 대해서는 각각의 공소 금액이다. 박땡땡은 6,917억, 그 다음에 김땡땡은 3,717억. 합산해서 같이 혐의가 적용된 배임 혐의입니다. 자, 여기는 횡령이 아니라 배임입니다. 그 다음에 참조 사항에 대해서 이 공소 금액에 대해서 기내식 사업에 대한 저가 양도, 기내식 사업권을 좀 저가로 팔았다라는 좀 혐의를 좀 받고 있는데요. 이어서 같은 곳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건설은 좀 차이가 좀 틀려요. 회사는 좀 부인을 했는데 당신 그 회사의 전 경영진이 혹시 기소된 게 있냐 답변을 했죠. 당사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공정위에 관한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음을 확인했고 특가법 횡령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그러니까 금호건설에 대해서는 횡령 및 배임 사실은 좀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 회사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해당 요건으로 인해서 즉시 주권거래가 좀 재개됐습니다. 자, 나와 있죠. 풍문 등의 조회 공시 관련돼서 이 풍문 답변에 대한 해소로 주권거래가 좀 정지됐는데 앞서 봤던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주권거래가 좀 정지가 됐는데 관련된 여파가 지속되게 좀 있어요. 계열사로. 잠깐 좀 보도록 하죠. 에어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회장 박땡땡에 대한 횡령 혐의로 공소 제기된 금액이다. 여기서는 횡령입니다. 아까 금호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배임 금액이 6,917억 원인데 에어부산의 경우에는 지금 360억이고 자기 자본의 무려 32.6%가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횡령 혐의가 좀 있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아시아나 IDT는 좀 상황이 좀 나은데요. 여기는 자기 자본의 13.8%에 해당되는 180억 원에 대한 횡령 사실이 좀 있으면서 관련된 횡령 배임의 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실로 인해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가 모두 주권 거래가 정지된 것입니다. 대표님, 그럼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되었는데 보유자분들께서는 매우 또 황당하고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현재 지금 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과 유럽 계열사들 모두 지금 대한항공이 좀 매각을 했죠. 매각과 관련된 지금 협의가 좀 구체적인 어떤 일정들이 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 박삼구 전 이 회장의 지금 기소 여파로 인해서 관련된 어떤 이 규정이 주권 매매 거래 정지의 어떤 사유가 좀 됐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상장 폐지, 상장 적격성이라는 것은 그럼 상폐시켜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과거에 우리가 SKC, 그 다음에 SK네트워크스 사례가 좀 있었죠. 지금 그 최신원 회장이 또 법정 구속되면서 관련된 회사도 주권거래 정지 사유가 좀 있었지만 같은 사항에서는 일부 완화가 되면서 좀 제외가 된 여건도 좀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아시아나 IDT, 그 다음에 부산 에어의 경우에는 관련된 어떤 이 경영진의 비위 사실은 좀 있었지만 회사의 타격 유무, 그 다음에 계속 기업으로서의 회사 가치가 좀 선행되는 어떤 의사결정 또는 인수인의 어떤 행보가 좀 있다면 충분히 거래가 재개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럼 한번 차트도 잠깐 살짝 살펴볼까요? 지금 뭐 차트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권 다 거래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아시아나항공 자체에서도 지금 일봉상에 지금 뭐 코로나19의 어떤 이 회복세가 좀 완연하면서 최근에 영업이익의 어떤 이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좀 가져왔는데 오히려 최근에 이런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이로 인해서 유럽 회사 및 계열사의 모든 주권 이 거래가 정지되었지만 인수인의 어떤 횡보,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자금 출자 이후에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이 시점에서의 추세 전환 실적 개선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봤을 때 당장의 주권거래 정지 사태는 좀 있겠지만 향후에 조속한 시일에 어떤 해명 부분에 대해서 좀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면서 정리 마치겠습니다. 네,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하겠지만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수사관 공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현재 시간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황진영 아나운서 연결해서 자세한 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